우리 집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세요. 성공한 아들의 펜트하우스 파티 날. 아들은 친어머니를 친구들에게 가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거기 와인잔이나 좀 닦으세요. 분위기 깨지 말고. 아들의 멸시에 어머니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아들의 모든 것을 박탈했습니다. 이 집 회사 복지가 아니라 내 집이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아들의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서 꼬박 사흘을 지켰습니다.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죠. 우리 아들 민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소갈비찜입니다. 보자기에 싼 냄비가 꽤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하고 회사에서 복지로 내줬다는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날이니까요. 사실 그 집 회사 복지가 아니라 제가 몰래 사준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모르겠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매만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경쾌한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들 민호가 문을 열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죠. 민호가 현관문을 반쯤 닫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들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민호야, 오늘 집들이 한다며.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다. 친구들 오면 같이 먹으라고. 민호가 코를 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뭐? 오늘 제 회사 임원분들이랑 동기들 오는 날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궁상맞은 냄새 풍기면서 오시면 어떡해요?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해온 건데. 민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됐고요. 일단 들어오지 마세요. 냄새 배니까. 민호야, 저쪽 화물용 승강기 있죠? 거기로 돌아오세요.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눈앞에서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갈비찜 냄비가 갑자기 1000kg은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뒷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옷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시장 바닥도 아니고. 일하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어머니, 부탁 하나만 할게요. 민호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그 눈에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손님들 앞에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늘 하루만 입주 도우미인 척하시라고요. 엄마라고 하지 말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우미, 지금 나보고 식모 노릇을 하라는 거냐? 민호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강남 펜트하우스 사는 30대 상무 어머니가 이러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저를 보고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인사말에는 반가움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코앞에다 손부채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환기 좀 시켜요. 촌스러운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저는 보자기를 풀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며느리는 냄비 안을 들여다보더니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걸 상에 내놓으라는 건 아니죠? 저희 케이터링 불렀어요.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들이라고요. 그래도 집밥이. 아우, 됐어요. 기름 둥둥 뜬 거 봐.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만 높아져요.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시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내놓으세요. 버리라니요. 사흘 밤낮을 고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이 말 들으세요. 그리고 저기 앞치마 있으니까 그것 좀 두르시고요. 저는 며느리가 던져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기 살려주는 날이니까. 내가 참자. 내가 참으면 우리 아들이 빛나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느리가 싱크대에 쌓인 와인잔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멍하니 서 계시지 말고 저기 와인잔 좀 닦으세요. 물기 자국 안 남게 깨끗이요. 아시죠? 그래. 알았다. 저는 수세미를 들고 와인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흐르는 피눈물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와, 여기가 박상무님 댁입니까? 대박이다 진짜. 한강이 한눈에 보이네. 사람들의 감탄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야, 박민호. 너 진짜 출세했다. 5성그룹 복지가 좋다더니 펜트하우스를 다 주냐? 회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킨 거 높게 사셔서 특별히 포상으로 내주신 거야. 영구 임대나 마찬가지지 뭐. 주방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포상이라니요. 제가 제 사비 털어서 혹시라도 아들이 기죽을까봐 이사 명목으로 해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받은 줄로만 알고 있겠죠. 그 착각을 만들어준 것도 저였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건배. 박상무의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저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과 껍질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이면 차라리 나았겠죠. 제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분은 누구? 한 남자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순간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발 엄마라고 해주길.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 우리 집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세요.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오늘 좀 부탁드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가정부.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혼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과일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민호는 저를 벌레 보듯 하며 손짓했습니다. 거기 두고 가세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으니까 부엌에 계시고요. 마치 키우던 개를 쫓아내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쪽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여자.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은 거칠기 짝이 없는 여자. 평생을 바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의 꼴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제가 뭐 부모님 도움받은 거 있나요? 저희 집 흙수저인 거 아시잖아요. 다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댁 도움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 일군 거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살점 떼어 먹여 키운 자식이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구나. 쪽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중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주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손님들 와인 부족하다잖아요. 창고 가서 와인 좀 꺼내오세요. 빨리요. 지은이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가 누구 덕분인지, 이제는 가르쳐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저들의 밑바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쳇, 군뱅이도 아니고 촌티나서 원. 거실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는 술 기운을 빌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솔직히 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죠.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5성그룹의 미래가 밝다고. 민호는 잊지도 않은 말을 마치 사실인 양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인 제가 민호를 따로 불러 칭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실적 부진으로 임원회의에서 질타했던 기억만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저 당당한 허풍을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의 물잔이 빈 것 같아 조용히 물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지은이는 기겁을 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피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지은이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핸드백에서 휴대용 소독제를 꺼냈습니다. 칙! 제 쪽을 향해 소독제를 뿌리는 소리가 뱀 혓바닥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줌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안 씻고 다니세요?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일하다 와서. 됐고요. 물 따르지 말고 저리 가세요. 비위 상하니까. 지은이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은이가 발을 꼬고 앉다가 테이블을 친 것이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내 옷. 지은이는 자신의 치마부터 살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행주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치우마. 바닥에 엎드려 와인을 닦아내는데 지은이의 뾰족한 구두굽이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잔을 깨게 만들어요? 뭐, 아줌마가 얼쩡거려서 놀라가지고 깬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민호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아줌마가 나 놀래켜서 와인 쏟았어. 어떻게? 민호의 시선은 엎드려 있는 저나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바닥의 카펫을 향했습니다. 야, 이거 페르시아산 카펫이야. 얼마짜린 줄 알아?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네. 이거 얼룩지면 당신 일당으로도 감당 못해. 알아? 아들은 제 손등에 박힌 유리 조각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로지 카펫값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박상무, 그나저나 이 집 명의는 정확히 누구로 되어 있는 거야? 회사 복지라고는 해도 등기상 소유주가 있을 거 아냐? 저는 닦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히 회사법인 명의지. 하지만 회장님이 특별히 영구임대 보증각서를 써주셨어. 내가 이 회사에 있는 한, 아니 퇴직해서도 평생 살아도 된다고 말이야. 사실상 내 집이나 다름없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증각서라니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아들 기죽지 말라고 비서실장을 시켜 몰래 내어준 제 개인 소유의 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그 회사가 바로 바닥에서 유리 조각이나 줍고 있는 이 애미가 피땀 흘려 세운 오성그룹이라는 사실을 저놈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나라고.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덕분이라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술잔이 몇 번 더 돌자 아들의 혀는 더욱 풀렸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박상무는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해야겠어. 이렇게 성공했으니. 친구의 말에 민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효도? 야, 말도 마라. 우리 어머니? 진짜 무식하고 말도 안 통하는 시골 노인네야.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장사하는 게 창피해서 학교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 글자도 겨우 읽으시는 분이라 대화 수준이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의 5점이지 5점. 아들은 킬킬거리며 제 흉을 안주 삼아 씹어댔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따가며 번 돈으로 누구 유학을 보냈는데, 손이 부르트고 갈라지도록 일해서 누구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모든 세월이 5점이라는 두 글자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초라한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주방 쪽창이 있는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네. 손님들 가실 때까지 여기 들어가 계세요. 여기 세탁실 아니냐? 거실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으시라고요. 분위기 깨지 말고요. 지은이는 제 등을 떠밀어 다용도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좁고 어두운 다용도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그곳에 갇혔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감싸 앉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이름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세탁기 소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오냐오냐 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의 등골을 파먹고 이제는 뼈까지 씹어먹으려 하는구나. 슬픔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두면 내 아들은 영영 구제불능인 페르나가 될 것이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주머니 속을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금박이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오말순. 어두운 다용도실 안에서도 그 글자만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오말순은 죽었습니다. 오성그룹의 냉혹한 오너 오말순 회장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액정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낯설게 번뜩였습니다.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극을 끝내고 진짜 현실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회장님. 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다용도실 문을 힘껏 발로 찼습니다. 쾅! 얇은 합판문이 거친 파열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세탁기 소음에 묻혀있던 거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처박혀 있으라니까 왜 나와서 분위기를 망쳐? 민호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개 짖는 소리처럼 하찮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품에 있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대리석 식탁 위에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탁! 금박이 박힌 검은색 명함이 조명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 며느리 지은이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 지은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명함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오말순? 지은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 진짜 노망 났어?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와서 회장 행세야? 쪽팔리게 진짜 왜 이래?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구둣발로 비벼 밟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피땀이 아들의 발밑에서 지지겨졌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폴더폰을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령했습니다. 박비서, 당장 들어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박비서? 아, 그 동네 운전기사 박씨 아저씨?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경비실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어? 민호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띠리릭.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미리 박 비서에게 알려준 비밀번호였습니다. 누구야? 민호가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순식간에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거실을 에워쌌습니다.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그 살벌한 대열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항상 낡은 점퍼 차림으로 민호의 차를 닦아주던 박씨 아저씨.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슈트를 입고 냉철한 눈빛을 한 5성그룹 비서실장 박철수였습니다. 박 실장은 아들과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와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호출하셨습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호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압도적인 광경에 민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튀었지만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형님? 박씨 아저씨? 지금 이게 뭐예요? 연기예요? 몰래 카메라 같은 거야? 민호가 현실을 부정하며 박 실장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매몰차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어디 감히 회장님 앞에서 추태를 부려. 박 실장의 서늘한 일갈에 민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리 엄마가 무슨. 민호의 시선이 저와 박 실장을 오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티셔츠를 털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 집, 펜트하우스. 저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내 능력으로 받은 회사 복지라고 했지? 그게 착각하지 마라. 이 집은 5성그룹법인 소유도 아니고 회사 복지도 아니다. 저는 아들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개인 돈으로 산 내 별장이다. 내 놈 기죽지 말라고, 내 아들 어깨 펴고 살라고, 이 애미가 박 실장 시켜서 몰래 내어준 내 집이라고. 제 고함 소리에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며느리 지은이가 부들부들 떨며 제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저희 그이는, 5성그룹 상무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발로 툭 쳐서 떼어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거다. 실적? 능력? 웃기지 마라. 내 아들이라서, 오말순의 핏줄이라서, 뒤에서 온갖 하청업체들 쥐어짜서 실적 만들어 떠먹여준 거야. 그걸 내 실력인 줄 알고 거들먹거려.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능력이 아니라 엄마 찬스였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아들의 가장 치부였던 엄마 도움 없이 성공한 자수성가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엄마.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까는 나보고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입주 도움이라며,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나오냐? 아니, 그건 손님들이 있으니까. 변명조차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민호. 예. 엄마.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네. 5성그룹 상무직에서 파면이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혔습니다. 내 아들 박민호도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판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정중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주저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겁에 질린 손님들을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이 성이 이제는 저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치워.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버려. 특히 저 두 놈은 내 집에서 당장 끌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민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전문 경호원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양팔이 뒤로 꺾인 채 민호는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비싼 카펫 위에 아들의 구두 뒤축이 처참하게 긁혀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아들의 비명이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 처절한 비명조차도 제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끄럽다. 임마가. 박 비서의 지시에 경호원 하나가 아들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으브. 아들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내 팔. 이거 나요. 이거 성추행이야.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친구랑 통화하며 애 생기면 내 인생 끝이다라며 킬킬대던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실이 있기는 하냐? 지은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 가방이라도 챙기게 해줘요. 저거 샤넬 리미티드란 말이에요. 저것만 가져갈게. 지은이가 소파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가차없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제가 명령했습니다. 지은이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내 건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젓가락 하나, 먼지 한 톨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다. 내 몸뚱어리에 걸친 그 옷까지 빼고는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간다. 아니, 그 옷도 벗겨서 내보내려다 참는 줄 알아.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꼴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의 인맥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돈 냄새 맡고 모여든 파리떼들. 돈이 사라지니 제일 먼저 날아가 버리는군요. 잠시 후 쿵, 쿵. 현관문 밖으로 무거운 물체가 던져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문 열어줘. 엄마, 저희 갈 데도 없어요. 어머님, 제발요. 맨발로 쫓겨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콧물 범벅이 된 채 카메라를 향해 빌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엄마 아들이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그 애원하는 눈빛. 어릴 적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뭐든 다 해줬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화색이 되어 카메라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좀 들여보내줘. 잘못했어. 잘 들어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방금 죽었다. 뭐? 이제 세상에 박민호의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엄마, 뚝. 저는 미련 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아들의 절규도 뚝 끊겼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도어록 비밀번호 당장 받고, 그리고 관리실에 연락해서 입주민 명부에서 박민호, 최지은 이름 삭제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능숙하게 도어록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삐비빅, 띠리링. 비밀번호가 바뀌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아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와인잔 파편과 며느리가 두고 간 명품 가방, 아들이 마시다 만 샴페인 잔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의 상징인 이 펜트하우스가 지금은 그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쌓아 올린 금자탑이 사실은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의 걱정스런 눈빛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피를 나는 자식보다 남인 이 사람이 더 따뜻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인생입니까? 괜찮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박 비서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드십시오. 진정하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 예, 나 오늘 참 모질었지? 박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회장님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도 되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 회사로 간다.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내일 아침 임원회의 소집해. 안건은.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룹 내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지.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들 부부가 흘리고 간 눈물 자국이 흥건했지만 저는 그것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승강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시장통 생선 장수도 구박받는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오말순. 제 이름 석자가 거울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 공기가 이토록 상쾌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 문자를 받은 임원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다들 영문을 몰라 수군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웬 긴급회의입니까? 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신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는 회의실 문 밖에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 썼던 시장통 할머니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질 것입니다. 박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말끔하게 올린 머리,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어제 펜트하우스에서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은 설마 박상무 어머니? 아니, 회장님이셨어? 몇몇 임원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 회사 로비에서 아들에게 반찬통을 전해주던 그 촌스러운 노인네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상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말순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놀라신 눈치군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던 할망구가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죠. 좌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체를 숨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핏줄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진정한 경영자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능력은커녕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에게 쥐어준 권력은 흉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성그룹의 새로운 경영 원칙을 선포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에 혈연이라는 특혜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자는 그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아들이기에 더 가혹하게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부로 박민호 상무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회사에서 영구 제명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를요? 정말입니까? 세상에, 아들을 해고하시다니.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연결된 1층 로비 CCTV 화면에 소란스러운 광경이 잡혔습니다. 거짓골을 한 남자가 보안 게이트를 뚫으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어제 쫓겨난 그 차림 그대로 헝클어진 머리에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성그룹 상무야. 회장님이 우리 엄마라고. 비키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잡혀 발버둥 치는 꼴이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원들이 혀를 차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쯧쯧.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장. 예, 회장님. 해고 통지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도장 찍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붉은 인주를 묻혀 해고 란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쾅! 마치 판사봉 소리처럼 아들의 파면이 확정되는 소리였습니다. 법무팀장은 들으세요. 예, 회장님. 박민호가 그동안 쓴 법인 카드 내역 10원 한 장까지 전수조사하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필요하면 횡령으로 고발하세요. 고발까지 말입니까? 그래도 아드님인데 범죄자에게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제 서슬 퍼런 지시에 법무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의 소란이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민호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 자동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유리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데도 없어. 지은이도 도망갔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마음이 짠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저 밥줄이 끊긴 것에 대한 공포, 안락했던 둥지를 잃은 것에 대한 억울함일 뿐입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문을 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민호가 제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벽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입모양은 똑똑히 보였을 겁니다. 다. 민호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돼.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안 요원들이 아들을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마치 쓰레기가 치워지듯 그렇게 제 아들은 회사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아들 박민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들, 그리고 아들 명의로 이전해 주려 했던 부동산 권리증들. 이 종이 쪼가리들이 뭐라고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서류들을 묶어서 파쇄기 앞에 섰습니다. 위잉. 기계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잘려나가는 종이와 함께 자식에 대한 미련도 헛된 기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류가 국수 가닥처럼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똑똑.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됐나? 박민호 씨는 회사 밖으로 쫓겨난 뒤 근처 모텔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없어서 며칠 버티기 힘들 겁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기도 하군. 돈 떨어지니 바로 갈라서는 꼴이라니.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비서, 예. 사람 참 간사하지. 평생 내 자식이라고 퍼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남는 건 핏줄이 아니었어.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출근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이야말로 5성그룹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제 아들놈 호의호식 시키라고 피땀 흘려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저는 파쇄된 종이 가루가 수북이 쌓인 통을 비웠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저 직원들과 사회를 위해 쓸 거야. 내 아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겠지.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얻은 이 평온함. 이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요한 아침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내치고 회사 경영에만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서재에 홀로 앉으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태산처럼 침착하던 사람인데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호 씨 문제입니다. 아들 이름이 나오자 잡고 있던 펜이 뚝 멈췄습니다. 그 녀석이 왜 아직도 모텔에서 지낸다지 않았나? 그게 박 비서가 입술을 달싹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날렸다고 합니다. 전부? 그 큰 돈을 한 달 만에? 코인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답니다. 한 방을 노리고 전 재산을 넣었는데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쫓겨나서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판에 도박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다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노숙자라도 됐다는 건가? 차라리 그랬으면 다행일 겁니다. 예, 돈이 떨어지자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박 비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거액을 빌려 썼습니다. 지금 사채업자들이 박민호 씨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니.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녀석 지금 어디 있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숨은 것 같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본가 대문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고성방가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박민호 엄마 여기 사는 거 다 알아. 돈 내놔. 내 아들이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박 비서와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제 아들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술에 잔뜩 취해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돈 많잖아. 오성그룹 회장이잖아. 이 사람들 돈 좀 갚아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깡패들을 직접 데리고 제 어미집을 쳐들어오다니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박 비서가 분노하며 인터폰을 들려 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박 비서의 손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경호업체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아드님이. 신고해. 당장.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성북동입니다. 흉기를 든 괴한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밖에서는 아들의 패악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야, 오말순, 너 내 엄마 맞냐?
자식은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고. 문 안 열면 확 불질러 버릴 거야. 사채업자들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아따, 아드님 패기가 좋네. 회장님, 아들내미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 문 여쇼. 그들은 대문 틈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을 내 배 아파 낳았다니. 미역국 먹으며 기뻐했던 지난 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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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자 사채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짭새 떴어. 튀어. 그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도착한 경찰차와 사설 경호 차량이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포위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 민호도 있었습니다. 이거 나 신고한 사람 아들이라고. 이 집 주인이 우리 엄마야. 엄마 부르라고. 민호가 경찰에게 붙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보고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경찰들한테 말 좀 해줘. 내가 깡패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빨리. 경찰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이자가 본인이 아드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민호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맞다니까요. 엄마, 빨리 돈 갚아준다고 말해. 이 사람들 돈만 주면 해결되잖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술과 욕망에 찌들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얼굴. 저 얼굴에서 제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엄마, 사문서 위조범이자 주거 침입자입니다. 뭐라고? 민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 인감도장을 훔쳐서 사채를 썼고 깡패들을 사주해 내 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엄마, 미쳤어? 민호가 악을 썼습니다. 아들한테 사문서 위조? 엄마가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회에 있으면 안 돼. 내 아들 박민호는 죽었다. 너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이거 나. 오말순,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민호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으며 경찰차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철컥. 차 문이 닫히고 아들의 고함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노려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깨진 화분과 담배꽁초,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악취만이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 비서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자. 예. 내일 변호사 불러. 변호사요? 그래. 저는 대문을 닫으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선처는 없다. 가장 무거운 형량을 때려달라고 할 거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게 어떤 건지 법으로 보여주겠어. 서재로 돌아온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픈 사랑일 것입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무심하게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길 것 같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친아들 고소, 폐륜 아들과 비정한 어머니의 법정 다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기사들이 쏟아졌고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처벌을 원하십니까? 정말 합의는 없으십니까? 마이크가 제 얼굴을 찔러댔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 비서와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남자, 제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슈트를 입고 거들먹거리던 놈이 이제는 초라한 죄수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살기.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세요. 판사의 목소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특수 협박, 주거 침입. 죄목이 나열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증인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의 인감도장을 훔쳐 사채를 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든 남성들과 함께 자택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제가 덤덤하게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판사님,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인데 도장을 좀 쓸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민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아니, 억울해서 그래요. 엄마, 제정신이야? 나 감옥 보낼 거야? 교도관들이 민호를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의 선처를 호소하시는데요. 법정 안의 모든 눈과 귀가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호도 기대를 품은 눈치였습니다. 설마 진짜 엄마가 나를 감옥에 넣겠어 하는 아니란 믿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똑바로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식을 괴물로 키운 것은 전적으로 어미인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괴물을 사회에 풀어놓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오말순, 네가 엄마냐? 네가 사람이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판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안 돼.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3년은 안 돼. 나 좀 살려줘. 교도관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아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판결 보셨죠? 징역이라니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지은이는 남편 걱정이 아니라 본인 걱정뿐이었습니다. 저 이제 이혼녀 딱지 붙게 생겼다고요. 박민호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는 차갑게 지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지은이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주세요. 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랑 위자료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내 신세 망쳤으니까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돈 많으시잖아요. 한 50억만 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떨어져 드릴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떼쓰는 며느리라니.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라. 못 나요. 돈 주기 전엔 절대 못 나. 내 남편 감옥 갔다. 위자료는 거기 가서 청구해. 뭐라고요? 빈털터리한테 무슨 돈을 받아요. 그러게 누가 사람 안 보고 돈 보고 결혼하랬냐? 너도 똑같아. 내 아들 돈 보고 덤벼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지은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 진짜. 늙은이가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네. 돈 안 주면 나 여기서 들어놓을 거야. 기자들한테 다 떠벌릴 거라고.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박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치워.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은이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해놨다. 데려가라고. 뭐요? 우리 엄마한테요? 그래. 딸 교육 잘못 시켜서 사돈댁에 행패 부린 죄 톡톡히 물어야지. 안 돼. 엄마 알면 나 죽어. 지은이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법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는 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맑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으로, 며느리는 친정으로, 제 인생에 기생하던 혹 덩어리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니,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 예, 법무팀장에게 전해. 호적 정리 절차 최대한 빨리 밟으라고. 박민호랑 나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게 자식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단된 공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즐기고 즐겼던 핏줄의 족쇄,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낸 자만이 쉴 수 있는 해방의 숨소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곳에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 아들 박민호는 거기 죽어 있고
오성그룹 회장 오말수는 살아서 나갑니다. 가자, 회사로. 예, 회장님.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저렇게 막힘없이 달릴 것입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장. 수많은 취재진과 내외빈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예전 법원 앞에서 느꼈던 그 따가운 눈총과는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들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한 원고 대신 제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자식을 병들게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래가 술렁거렸습니다. 제 개인이 소유한 오성그룹 지분의 8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또한 은퇴한 독거노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오성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제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샀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희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예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나른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박 비서가 결제판과 함께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봉투 발신 일란을 보았습니다. 청주교도소 수감번호 3048번 박민호. 익숙한 이름, 낯선 호칭.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얇은 종이 너머로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잘못했다는 반성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돈 좀 넣어달라는 구걸일까요? 아마 뻔할 겁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영치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구절절 써놓았겠죠.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봉투가 쓰레기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안 읽으십니까? 읽어서 뭐 하겠나? 변명 아니면 원망이겠지. 내 아들 박민호는 1년 전 재판장에서 죽었네. 죽은 사람한테 온 편지를 읽을 이유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그 썩은 동아줄을 잡는 순간 저도 아들도 영영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박 비서, 차 대기시켜.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자. 내 진짜 집으로.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소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살았던 낡고 오래된 집. 하지만 흙냄새와 풀내음이 가득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어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텃밭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톱 밑에 까만 흙이 끼었지만 명품 반지를 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러다 몸살 나십니다. 박 비서가 시원한 매실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원래 흙 만지던 사람이야. 이게 편해. 저는 땀을 닦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 비서도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비서, 예. 자네도 이제 장가 좀 가야지. 언제까지 늙은이 뒷바라지만 할 건가. 박 비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전 회장님 곁이 좋습니다. 가족 같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핏줄로 얽힌 가족은 남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남이었던 이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이사장님, 저희 왔어요. 대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웬일이냐? 오늘 창립기념일이잖아요. 축하드리러 왔죠. 할머니, 이거 제가 알바해서 산 내복이에요. 입어보세요. 전 카네이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잘거렸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들을 보니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들던 아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감사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뭐하러 이런 걸 사와. 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잡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가슴속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구나. 신은 내게서 아들 하나를 가져가시고 이렇게 수많은 자식을 보내주셨구나.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이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당에는 따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파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도 배신의 아픔도 달빛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인간 오말순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박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바랄 게 없네. 오말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야 진짜 봄이 왔어. 저는 찻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위하여. 경쾌한 건배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이막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저 오말수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게 웃을 테니까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좋은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오말순 회장님의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가슴 찡한 홀로서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희생하셨던 분이 뼈아픈 배신 끝에 핏줄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가슴 먹먹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번 사연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처만 주는 핏줄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껴주는 박 비서님이나 장학생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 자식 눈치 보느라 혹은 가족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오 회장님의 당당한 모습을 꼭 떠올려 주세요. 자식을 위한 헌신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바로 부모님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날을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